2020년 1월 3일 새벽 바그다드 국제공항 상공에서 미군 무인기가 발사한 미사일이 차량 한 대를 정확히 타격하며 중동의 판도를 뒤흔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차량에 타고 있던 이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중동 전역에서 미국을 가장 골치 아프게 만들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암살 작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야마모토 이소로쿠 암살 이후 77년 만에 미국이 외국 고위 장성을 직접 제거한 첫 사례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결국 2026년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원수가 된 걸까요? 오늘은 그 긴 악연의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빴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두 나라는 든든한 동맹이었거든요. 당시 이란은 팔라비 왕조가 통치하던 시절이었는데 미국은 중동의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 이란을 선택했습니다. 이란도 급격한 서구화 정책을 펼치며 미국과 손잡고 원자력 연구까지 시작했죠. 미국은 1957년 이란과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1967년에는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험용 원자로까지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1970년에 핵 확산 금지 조약에도 가입할 만큼 국제사회의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1979년을 기점으로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이 터지면서 친미 성향의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반미 이슬람 신정체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혁명 세력은 미국이 팔라비 왕조를 앞세워 이란의 석유를 수탈해 갔다고 생각했고 혁명 직후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 유명한 444일간의 인질극이죠. 이 사건으로 52명의 미국인이 1년 넘게 억류되었고 미국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재미있는 건 당시 인질극에 가담했던 대학생 중 한 명이 나중에 이란 대통령이 된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였다는 겁니다. CNN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이 사건으로 시작돼 40년간 계속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이란-마이 이라크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를 지원했고 이란은 이를 절대 잊지 않았죠. 전쟁이 끝난 뒤 이란은 생존 전략을 바꿉니다. 직접 미국과 맞서는 대신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같은 대리 세력을 육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타격하는 소위 그림자 전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전의 총사령관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가셈 솔레이마니였습니다. 솔레이마니는 1957년생으로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13살 때부터 막노동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이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면서 군 생활을 시작했고 뛰어난 전술 능력으로 30살에 사단장까지 올랐죠. 1998년 쿠드스군 사령관에 임명된 이후 그는 중동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작전들을 지휘했습니다. 2019년 이란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가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이란에서는 국민적 영웅이었어요. 그는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라크에서는 ISIS 격퇴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ISIS와 싸울 때는 미국과 간접적으로 협력하기도 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2015년 트럼프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솔레이마니 같은 지도자는 내 행정부가 들어서면 사망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19년 6월 트럼프는 솔레이마니 암살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당시 펜타곤은 배수진 전략이라는 걸 썼는데요.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비교적 온건한 옵션 하나와 극단적인 옵션 하나를 동시에 제시해서 대통령이 중간 정도를 선택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펜타곤의 예상을 깨고 가장 극단적인 옵션, 즉 솔레이마니의 직접 암살을 선택해버렸죠. 2019년 12월 27일 이라크 KU 공군 기지에 로켓 공격이 발생해 미국인 민간 계약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은 이란이 지원하는 카타이브 헤즈볼라 민병대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12월 29일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이 조직의 거점 5곳을 공습해 25명을 사살했어요.
이에 대한 보복으로 12월 31일 친이란 민병대 수천 명이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건물이 불타고 대사관 직원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미국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죠. 트럼프는 격분했고 마침내 최종 결단을 내립니다. 2020년 1월 3일 솔레이마니는 다마스쿠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바그다드에 도착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가 이라크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방문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긴장 완화를 위한 비밀 협상을 벌이고 있었고 솔레이마니는 이라크 총리에게 사우디의 메시지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전달하러 온 거였죠. 그러니까 외교 임무 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솔레이마니를 마중 나온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부사령관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와 함께 탄 차량에 미군 무인기의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폭사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 전역이 술렁였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8년 만에 직접 금요 대예배를 집전하며 가혹한 보복을 선언했어요.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에는 수백만 명이 참석했고 그에 따른 로하니 대통령에게 누가 우리 아버지의 복수를 하느냐고 물었죠. 로하니는 우리 모두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5일 뒤인 2월 8일 이란은 약속대로 복수에 나섭니다.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인 아라사드 공군 기지와 아르빌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10수발을 발사한 겁니다. 다행히 미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 110명의 미군이 외상성 뇌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란이 공격 몇 시간 전에 스위스를 통해 미국에 경고를 보냈다는 거예요. 전면전으로 번지는 걸 원치 않았던 이란이 일종의 메시지 공격을 한 셈이죠. 양국 모두 한 발 물러서면서 당장의 전쟁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직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을 할 여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묘한 평화가 찾아온 거죠. 하지만 솔레이마니 암살은 양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란의 보수 강경파는 더욱 힘을 얻었고 2020년 2월 총선에서 혁명 수비대 계열의 군부 강경파가 성직자 그룹을 제치고 승리했어요. 대미 협상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란은 핵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2018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맺었던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도 이란을 자극했죠. 2015년 핵 합의 당시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로 제한하고 보유량도 300kg으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합의를 깨고 경제 제재를 재개하자 이란은 2019년부터 우라늄 농축 수준을 계속 높여나갔어요. 여기서 잠깐 우라늄 농축에 대해 설명하자면 원자력 발전소는 보통 3에서 5%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반면 핵무기를 만들려면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60% 수준만 돼도 추가 농축을 통해 빠르게 무기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21년 이란은 이미 농축도 60%의 우라늄 25kg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2023년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농축도 84%까지 우라늄을 농축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핵무기 제조 문턱에 거의 도달한 거나 다름없었죠. 2024년 말 기준으로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을 약 440kg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를 무기급으로 추가 농축하면 핵폭탄 약 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의 핵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란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라고 여러 차례 발언했고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으면 이스라엘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게 이스라엘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란과 이스라엘은 대리전으로 충돌했을 뿐 양국이 직접 본토를 타격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 금기가 깨진 게 2024년입니다. 2024년 4월 1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습합니다. 국제법상 전시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외교 공간을 공격한 건데 이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간부 7명을 포함해 16명이 사망했어요. 이란 국내 여론이 폭발했고 이란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직접적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4월 13일 밤부터 14일에 걸쳐 이란은 진실의 약속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드론, 순항 미사일 30발, 탄도 미사일 120발 등 총 320여 발을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역사상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첫 사례였죠.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 등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요격에 나섰고 대부분의 미사일과 드론이 격추됐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스라엘 땅에 떨어졌고 소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월 19일 이스라엘은 이란 중부 이스파한 인근 공군기지의 방공 레이더를 정밀 타격했어요. 그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나탄즈 핵시설을 경비하는 방공체계를 노린 거였습니다. 우리는 너희 핵시설을 원하면 언제든 칠 수 있다는 경고였죠. 양국은 서로에게 일격을 가한 뒤 일단 한 발 물러섰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2024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긴장은 다시 고조됩니다. 7월 31일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암살당했어요. 이란의 심장부에서 이란이 지원하던 조직의 수장이 살해당한 겁니다. 이란은 분노했지만 즉각적인 보복에는 나서지 않았죠. 그러다가 9월 27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의 사무총장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하자 이란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10월 1일 이란은 제2차 진실의 약속 작전을 발동해 이스라엘 전역에 약 18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같은 주요 도시가 직접 타격을 받았고 일부 군사기지도 피해를 입었어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이 공격을 큰 실수라고 규정하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도시 파르친에 있는 극비 핵무기 연구시설과 미사일 생산시설을 폭격했어요. 이란의 방공망과 주요 군사시설들이 하나둘씩 무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024년 내내 양국은 공격과 보복을 주고받으며 전쟁의 문턱까지 다가갔죠. 그리고 2025년 6월 마침내 12일 전쟁이라 불리는 대규모 충돌이 벌어집니다. 6월 13일 이스라엘은 떠오르는 사자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란의 주요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의 핵시설이 집중 타격을 받았고 이란의 핵과학자 13명, 혁명수비대 사령관, 군 지휘관 6명이 사망했어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모사드가 수개월에 걸쳐 이란 내부의 드론 부품과 무기를 밀반입해 테헤란 인근에 비밀 드론 기지까지 만들어 뒀다는 겁니다. 내부 공작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란 땅 안에서 이란 미사일을 요격할 준비를 한 거죠. 6월 22일에는 미국도 직접 개입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추가로 공습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3차 진실의 약속 작전을 발동해 탄도미사일 550발 이상과 샤헤드 드론 1000여 대를 발사하며 반격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기지, 정보센터, 에너지 시설, 주거 지역이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도 타격을 당했습니다. 12일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6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이 이뤄졌지만 이란의 핵시설은 광범위하게 파괴됐고 미사일 발사대의 절반이 못쓰게 됐어요.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1월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터졌고 보안군이 수천 명의 시위대를 살해하는 유혈 사태가 벌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폭력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고 2월에 들어서자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을 중동에 증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핵 협상을 재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2월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차 핵 협상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완전 폐기와 농축 우라늄의 전량 반출을 요구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란은 이를 강하게 거부했고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27일 오후 텍사스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명 에픽 퓨리를 최종 승인합니다. 2월 28일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이란 전역에 10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하는 대규모 합동작전을 개시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은신하던 지하 군사 벙커가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에 직격당했다는 겁니다. 하메네이를 포함한 핵심 지도부가 사망했고 그의 딸과 사위, 손주들도 함께 희생됐어요. 이란의 군사 지휘 체계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사실상 봉쇄하며 세계 원유 수송로를 위협했고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 국가의 미군 기지를 향해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카타르 도하 국제공항이 폐쇄되고 아부다비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는 등 민간 인프라까지 전쟁에 휘말렸죠. 결국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핵 개발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이 440kg의 60% 농축 우라늄을 보유했다고 추정했고 이는 핵무기 여러 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외교적 해법이 실패하자 군사 행동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40년 넘게 쌓여온 불신과 원한이 근본 원인이었어요. 1979년 대사관 인질극으로 시작된 악연은 이란 이라크 전쟁, 솔레이마니 암살, 2024년 이란 마이너 이스라엘 직접 충돌로 이어지며 계속 악화됐습니다. 미국이 2018년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도 이란의 불신을 키웠고 이란은 생존을 위해 핵 개발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죠. 특히 2003년 이라크가 미국의 침공으로 무너지고 2024년 시리아 아사드 정권마저 붕괴하는 걸 본 이란 지도부는 핵무기만이 체제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이란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됐어요. 한편 이스라엘 내부 정치도 변수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 스캔들과 강제 징집 논란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그가 내부 비판을 돌리기 위해 이란과의 충돌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자 이스라엘 국내의 반정부 시위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국민들은 외부의 적에 맞서 결속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 정국을 돌파하고 대선에서 강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이란에 강경하게 나섰다는 해석이 있죠. 결국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단순히 핵 문제만이 아니라 40년 넘게 쌓인 불신, 중동 패권 다툼, 대리전의 악순환, 내부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였습니다. 1979년 대사관 인질극에서 시작된 갈등이 2020년 솔레이마니 암살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고 2024년 이란과 이스라엘의 직접 충돌로 가속화됐으며 결국 2026년 전면전으로 폭발한 거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평화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15년 핵 합의가 유지됐다면, 솔레이마니를 암살하지 않았다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